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자녀에게 영재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정말 전문적으로 볼 때 영재성 여부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많은 부모님들이 있으시죠?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자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즉, 영재아로서의 특성을 평정,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고요. 부모님을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검사 도구명은 KSRB-CSS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가정에서 아이들의 특성을 잘 관찰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릴 자료가 많아서 제가 PPT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영재성 여부가 궁금할 때가 많죠. 어떤 방식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전문 센터에 진단을 합니다. 이 센터 중에는 대부분이 사교육기관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객관적으로 아이들을 진단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진단을 하지만 그것이 어떤 하나의 단편적인 측면, 즉 예를 들어서 지능 위주로 검사를 한다던가, 그리고 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 한다던가, 이러다가 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전체적인 특성을 이해하는데 다소 제한적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영재성이 있는 것 같나? 라고 했을 때 전문 센터에서만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전문 센터에서도 진단하는 부분이 특정 부분이라는 것, 즉 지능이나 창의성 이런 위주를 보지만 실제로 영재성은 아주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학문적인 성취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지, 영재성에도 이렇게 보면 수학 분야의 영재도 있지만 음악, 과학, 미술, 무용 분야, 이렇게 영재성의 분야에 따라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 센터에서 진단을 하러 가긴 하지만 이곳에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네, 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의 학업적 성취를 예측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영재성을 이해하기에는 사실상 많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물론 부모님들은 객관적인 퍼센트로 이것을 설명을 해주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객관적인 검사에서 이렇게 상위 몇 %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인지적인 능력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분명히 되지만, 그것은 인지적인 진단,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을 진단할 뿐이지 아이의 영재성 자체를 진단하는 데는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의 관찰을 통해서 아이의 영재성 여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많은 어린 학습자들을 돌보고 지도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우리 아이, 개별 아이의 특성을 아주 세심히 관찰하고 기록하고 이것에 기반해서 아이의 영재성 여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평가한다라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아이들의 숫자가 많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업무를 하면서 아이들을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가 어렵고, 또 기록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부모님에게 전달을 해야 될지 사실상 대부분의 선생님들에게는 이것이 필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이나 유아교육기관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많이 어렵다는 부분을 여러분도 동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님의 관찰을 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영재성 여부의 어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관찰을 해볼 수 있는데, 부모님들은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
즉 전문 센터에서는 특정 시간, 검사 시간에 뭐 한두 시간 이내에 보이는 아이의 반응을 보는 것에 비해서 부모님의 관찰은 일상을 아주 오랫동안 섬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에게는 안타깝게도 어떤 특정 기준이나 전문성이 다소 부족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재능이 있다면 이 재능을 일찍 알아보고 전문적인 지원을 좀 해주고 싶은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답답해요. 학교에서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이 되면 좋은데 영재교육 대상자로 추천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선발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뽑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기 어려운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렌줄리라는 학자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진 보이시죠? 이분은 현재 살아계신 분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영재교육 관련해서 가장 그 유명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국립영재교육연구소장을 역임하셨고 미국의 교육심리학자로 코네티컷주를 주립대학의 교수로서 버지니아주죠. 그래서 버지니아주의 코네티컷 대학의 어떤 교수로 활동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중요한 영재교육 관련 기여를 한 저명한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영재성의 쇄골이 모형의 창시자로 유명한데요. 이분은 그동안의 영재교육에 관련한 학자들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서 영재성이란 아주 높은 지능이 굳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보이는 영재성의 분야에 있는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과 지적 능력의 카테고리입니다. 그 지적 능력도 제너럴한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해당 분야의 학습을 하기 위한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과 그 다음에 그 분야를 창의적으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창의성이 두 번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이 이것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과제 집착력, 즉 태도나 정의적인 그런 아이의 열정, 뭐 과제 집착력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모두 상위 15%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는 3% 이상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 3%든 15%든 우리가 사실은 이걸 객관적으로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사실 어차피 객관적으로 딱 수치화해서 한다라는 건 많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렌줄리의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렌줄리와 그의 동료들이 영재아들의 행동 특성 평정 척도로서 스케일, 레이팅,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 of superior student 해가지고 이게 SRB, CSS 그러니까 영재아들의 행동의 특성을 평정할 수 있는 스케일, 평정 척도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 및 전 세계적으로 아주 보편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활용하기에는 충분하겠죠. 여러분들 이것이 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저걸로 1차적으로 아이들을 스크리닝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1단계에서 이 검사 도구를 활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전문 센터나 그리고 영재 교육 대상자로서 지원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도구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아로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활용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검사는 SRB, CSS였는데요. K자가 붙었죠. 네, 이것을 진현정, 최호성 두 연구자분이 2010년도에 특히 진현정 선생님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
한국어판 영재와 행동특성 평정 척도를 개발했고 타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검사 저자에게 그것을 승인을 받고 한국형으로 다양한 연구를 거쳐서 개발하고 타당화했어요. 그래서 원검사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한국의 문화와 그리고 검사 도구 중에 어느 정도를 조금은 생략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영재성은 지능 외에도 사실상 창의성, 과지집착력 등 동기적, 인성적 요인을 굉장히 다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국내 현장, 특히 사설교육기관에서 지능검사, 창의성 검사 결과만을 가지고 영재성의 여부를 진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충분히 검사 역량을 갖춘 분, 또 영재교육적인 소양을 갖추신 분, 전공하신 분이 이것을 진단하고 상담을 한다면 그래도 훨씬 전문적일 가능성이 있는데 상당수의 많은 기관들 중에는 단순히 지능이 높으면 또 창의성 검사가 높으면 영재다 아니다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재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것들이 다차원적으로 기능하는 건데 일단 아이들의 지적인 카테고리와 인지적인 측면 그리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측면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해내려고는 동기나 인성적인 측면이 이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현재는 굉장히 일반적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연령에 따라서 유아, 초중고, 대학, 성인 등 정말 연령에 따라서 아이들이 보이는 영재성의 표출 양상이 진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을 실제로 지능검사를 실시를 해보면 유아 영재들 중에는 내가 왜 이 질문에 계속 답을 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해서 전혀 질문을 어찌 보면 소극적으로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독서 부분에 굉장히 풍부한 그런 어떤 좋은 잠재력을 가진 아이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아이가 그 어떤 모 기관에서 센터에서 영재성을 진단한다라고 해서 갔더니 실제 하는 검사는 지능검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능검사에서 보면은 언어적인 부분, 수리적인 부분들이 있고 언어성, 동작성이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이 지능검사에서 진단하는 건 뭐다? 네,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들을 진단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영재는 사실은 학업을 잘 수행하는 것만으로 영재라고 하지 않아요. 실제 영재는 학업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좋은 어떤 지적인 사고 능력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이 부분을 계속 끈덕지게 해내려고 하는 그런 품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영재아의 행동 특성을 평정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좀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아쉬움에 이 부분을 이제 많은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진현정 박사님이 이 부분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학자들이 연구한 것 최우성 교수님은 경남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그곳에 영재교육원을 오랫동안 운영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영재교육원에서도 활용하고 그리고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연구를 박사 논문을 지도하셨는데 이렇게 영재 연령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고 영재성의 분야에 따라서도 정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능검사만으로 아이들의 영재성의 분야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그것만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적 학습 가능성을 볼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영재성의 분야를 하려고 하면 도메인 스페시픽한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한 그런 진단이 필요한데 수학,
과학, IT, 정보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 분야, 발명,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영재성의 분야는 생각보다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영재교육을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야지만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예를 들어서 요리라고 한번 해볼까요? 요리 분야에도 영재성을 가진 아이가 있을 수 있죠? 네, 디자인 분야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영재교육기관을 이 분야를 지정하지 못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이 아이의 영재성의 분야가 이게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재성의 표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동일한 한 가지 지표로, 즉 지능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양한 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주 수치화해서 정확하게 그걸 진단하기는 어떤 검사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학부모님이나 또 선생님들이 손쉽게 아이들의 영재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평정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저명한 국제적인 영재교육 관련 권위자들이 만든 검사 도구이고, 그것을 한국형으로 이 진현정 선생님과 최우성 교수님이 타당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그 어떤 존재보다 아이의 성장 과정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았으므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영재교육기관에 선발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아이가 가진 특성을 잘 파악하고 강점을 잘 키워줄 수 있는 것, 이것을 찾는 것부터가 중요하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 특성 평정을 위해서 이렇게 신뢰할 만한 정보의 제공이 중요한데, 이런 요구에 기반해서 진현정, 최우성이 한국의 문화적 맥락과 교육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번안하고 타당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셨다. 그리고 그 수행한 자료를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검사 개발의 주된 목적 제가 설명드렸고요. 영재교육 서비스를 받을 학생을 미리 판별하고 선정하기 위해서 초기 단계에서 활용하는 검사 도구입니다. 이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해서 바로 영재로 선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대상자는 주목해야겠다라고 1차적으로 스크리닝 하는데 활용하는 전문적인 도구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학생의 강점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영재이면 어떻고 영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좋은 그런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보고 그 강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검사 도구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학습, 동기, 창의성, 리더십, 미술, 음악, 드라마, 의사소통, 계획, 수학, 읽기, 과학 및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학생들의 행동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활용되었습니다. 지금 이 검사 도구는 여기에 보면은 원래 미국의 원 저자가 만들었을 때는요, 사실 여기에 뭐도 있었냐면 미술, 음악, 드라마, 의사소통, 계획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까지는 한국에서는 제외하셨더라고요. 요거는 생략을 하셨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검사 도구는요, 각 영역이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합산 전수를 산출해서 해석하기보다는 각 영역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강점 개발을 위해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면 좋을지 활용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 객관적 심리검사가 줄 수 있는 상대적인 정보가 분명히 유익하지만 현존하는 검사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 측정을 하는 거고 진짜 영재성 여부를 스크리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다면적인 측면을 관찰하기 위해서 많은 한계가 있었고, 이 부분에서 이 도구를 활용하면 많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활용 시 유의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할 프로그램 유형을 고려해서 평정 영역을 모두 해도 되지만 내가 보고 싶은 영역을 골라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척도를 분리해서 실시하시고 총점을 산출해 가지고 아이가 총합이 얼마니까 좀 부족하네 이럴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떤 영역에서 아주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독특한 강점이 간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평정 영역 내에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변형할 경우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영역 내 전체 문항을 활용해 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건 한국판 번안본이고 타당화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판 있죠. 앞에 K가 붙어서 K, SRB, CSS의 항목별 문항 내용은 요 6가지 항목입니다. 첫 번째는 학습을 어떻게 아이가 영재가 갖고 있는 학습 수행의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거는 꼭 공부만이 아니라 뭐 피아노를 배울 때도, 뭐 과학을 배울 때도, 뭐 미술을 배울 때도 뭔가 학습이라는 행위를 할 때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창의적 행동 특성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고 주어진 어떤 상황을 보면서 문제를 발견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어떤 창의적인 행동 특성입니다. 이것도 범교과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어떤 특정의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동기적인 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 리더적 행동 특성도 그렇고 수학적 행동 특성은 약간 교과의 어떤 도메인이 있는 거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수학, 과학 쪽에 흥미가 있는지 어떤 영재성이 있는지를 보시려면 이 부분을 체크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학습 행동이나 창의적, 동기적, 리더적은 참고로 해보면서 영재아로서 학습을 하는 우리가 보통 영재아들에게는 학습을 하는 그런 독특한 일반 아이들과 다른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주로 어떤 행동 특성이냐면 1영역 학습 행동 특성에서는 학습과 관련해서 보통 이쪽 관련 어휘의 사용이 굉장히 정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서를 할 때 어휘가 정확한 거 당연할 테고 수학을 하면서 수학적 용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안다던가 음악 활동을 한다면 음악 학습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는 음악적 용어라든지 이런 어휘를 아주 정확하게 빠르게 알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보 처리와 보유의 탁월성. 이것을 뭔가를 학습하잖아요. 배울 때 정보 처리가 보통 아이들보다 아이들에게 뭔가를 지도하면 굉장히 배우는데 오래 걸리는 학습자가 있는가 하면은 금방 배우는 애들 있죠. 이게 바로 정보 처리의 보유와 탁월성이 학습 영역에서의 영재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연히 개념 이해. 그리고 통찰력, 거기서 발견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학습을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아이의 인사이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독서 등과 관련된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됐습니다. 자, 여기 문항을 보시면요. 6점 척도로 되어 있어요. 5까지 있는데 네, 0점도 있으니까 전체 6개의 그레이드로 나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볼 때 아래의 질문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0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는 거고 매우 드물게 1, 2 드물게 그 다음에 3은 때때로 보통 그냥 그럭저럭 4는 자주 나타난다. 5는 항상 아주 자주 나타난다 라고 할 때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연습해 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학습 행동 특성을 체크해 보죠. 네, 첫 번째, 또래 연령이나 학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어휘를 사용합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아이가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주고 얘는 항상 그렇다라고 하면 5에다 두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볼 때 자주까지는 아니야 항상까지는 아니고 나는 뭐 아이가 자주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 여기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표시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건, 사물, 사람에 대해서 일반화한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사건을 봤죠. 그러면 그럴 때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다른 데다가 전이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배웠으면 그 특성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이 일반화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잘한다. 요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특정 주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아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학습 행동 부분에서 좋은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또 원리를, 기본 원리를 깨우치는, 그러니까 그걸 이런 거구나 하고서 깨우치는 능력이 주로 좋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관계.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주어진 지식을 전달한 것만 알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런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이 원인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이 좋아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왜 낮과 밤이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낮이고 달이 떠 있으면, 그러니까 깜깜해지면 밤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 보통의 아이들은 이렇게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되게 우수한 아이들은 낮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밤이라는 것이 꼭 달이 떠야 밤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낮과 밤의 길이가 좀 더 낮이 길어지기도 하고 밤이 길어지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원인과 결과, 관계를 통찰해서 어떻게 어린아이가 저런 개념을 알까? 뭐 이런 것들, 왜 엘리베이터 이렇게 놀이를 하다가 깜짝 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 논리적 추론 능력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잘 이해합니다. 역시 추론이라는 거는 이러니까 아마도 저기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다라고 아이가 추정을 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배우기만 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내면하는 게 아니라 배우지 않았지만 복잡한 문제를 추론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잠재력이고 그 학습 행동 특성 중에 주된 특성입니다. 8번째는 추상적인 개념을 잘 다룬다. 이 추상적인 건 압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화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동화를 듣고 이 동화의 제목을 지을 수도 있다거나,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림을 막 그렸어요. 그 그리고 나서 이 그림에 제목을 붙여보자 라고 했을 때 아주 그것을 압축하는 제목을 잘 붙여서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것, 추상화하는 것, 이 많은 것들을 압축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화하는 부분을 잘한다는 거, 또 사실적인 정보를 잘 생각해내고 예민하고 통찰력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배운 것을 다른 상황에 전이를 잘합니다. 그리고 독서를 좋아하고 특히 수준 높은 책 또는 수준 높은 활동, 이런 것들을 좋아할 때 표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2번째 영역은 창의적 행동 특성입니다. 창의적 행동 특성은 상상력, 유머 감각, 모험심 이런 것들인데요. 주로 창의성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상상력이 풍부해요. 그래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아마 저기서 이 사람은 이렇게 소리를 낼 거야. 그리고 저기서 뭐가 나왔어 하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잘 짓기도 하고 다음 스토리들을 전개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그러죠. 유머 감각도 있고요. 기발하고 독특하고 재치 있는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걸 가지고 이 동그라미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보자 라고 했을 때 보통 아이들은 이걸 가지고 뭘 그리라고요? 뭘 그려요? 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나는 이 동그라미를 가지고 그릴 그림이 떠올랐어요 하면서 아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면서, 그리고 재미있고 독특하고 기발한 재치 있는 이런 뭔가를 새롭게 떠올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창의적인 행동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험심이 있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너무 호기심이 많아서 이걸 도전해 보려고 하는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맨날 똑같은 것들, 안정적인 것들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이렇게 새로운 걸 시도해 보려고 하고 위험 감수를 하더라도 해보겠어요 하는 아이들이 창의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어떤 문제나 질문에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 즉 애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봐. 여기에 막대기가 하나 있어. 이 막대기를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놀이를 할 거야. 이 막대기를 갖고 어떻게 놀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이디어 또는 해결책을 생각해낼 때 보면은 굉장히 거침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들에게는 그렇게 유머러스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유머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머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는데 진짜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은 되게 사고가 유연하고 굉장히 좀 유머러스하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7번째는 어떤 대상이나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바꾸고 개선하고 수정도 잘해요. 이 놀이를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 아니면 이 인형을 어떻게 수정하면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아주 변형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재밌어 해요. 또 상상하고 공상하는 지적 놀이를 아주 즐깁니다. 아마 다음번에는 누가 나올 거고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는 걸 더 싫어하고 나는 이렇게 할래요 하면서 비수능적인 태도, 남들을 따라가는 시키는 대로 하는 형태가 아니라 비수능적인 태도가 많아요. 창의적인 인물들이.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들이 어릴 때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잘 안 하고 내 방식대로 할래요 하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이 지도하기가 조금 어렵다. 아이가 너무 뚜렷한 자기 그 주장이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아주 좋은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일이지 이것을 뜯어 고쳐서 못하게 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강점입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사고하는 거 이건 정말 너무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남들하고 똑같이 하게 넌 왜 이렇게 맨날 다르게 해? 이렇게 피드백 하시는 거 앞으로는 절대로 지양하시고 이런 생각을 하다니 너무 독특하고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물론 창의성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걸 창의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창의성이 꼭 엉뚱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의성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 그러면서도 유용한 관점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엉뚱하기만 하고 이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이것은 창의적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번에는 3영역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은 집중력이 좋고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몰입을 잘해요. 끈기도 크고 또 목표 달성을 위해서 끝까지 해내는 그런 동기가 있는데 영재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특성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기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 재능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아이가 해당 분야에 얼마나 좋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 하고자 하는 그 동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장시간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골똘하게 집중을 한다는 것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매우 소중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지시나 지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해가는 뭔가를 해내려는 특징이 있고 세 번째는 특정 주제나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어떤 그 흥미가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에 비해서 영재적 특성을 가진 아이들은 뭔가를 깊이 탐색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자신이 흥미있는 주제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 끈기를 보인다. 집요할 정도로 자신이 추구하는 그 어떤 흥미있는 그 주제에 대해서 알아내가기 위해서 그 정보를 끈질기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좋은 영재성의 성취를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반 학생들과 다른 그런 동기적 행동 특성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어떤 과제에 실패했더라도 끈기를 보이며 끝까지 하려는 투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거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게 아니라 실패했더라도 끝까지 해내려는 근성이 있고요. 또 자신이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도 좋아하고, 또 흥미있는 주제나 문제에 끝까지 파고드는 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패턴의 문장들이 나오죠. 어떤 특성들이 많이 있는지를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또한 어떤 주제나 문제에 집중해서 몰두한다. 또 주제가 흥미로울 때는 장시간을 요구하는 과제라도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속해서 그 프로젝트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신이 정한 그 목표치를 도달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도전하고,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일을 할 때는 외부 동기의 유발 없이도 일에 빠져들어 몰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의하실 사항은, 영재 학생들은 대부분이 뭐든지 이렇게 몰입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오해시고요. 분명히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일을 할 때 외부 동기 유발 없이 자발적으로 오는 거고, 오히려 본인에게 흥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더 산만함을 보이는 경우도 아주 흔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특징을 유의해서 동기적 행동 특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학문 분야만이 아니라 이 체크리스트가 좋은 점이 지적 능력으로 어떤 특정한 그런 지능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영재들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행동 특성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익하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시고, 여기 있는 합산 점수를 계산할 때는 전체적으로 문항을 봤을 때 11개 문항이고 다 받으면 최종이 55점이죠. 그럼 55점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이 볼 때 상당히 상중하로 나눴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행동 특성을 평정하는 것은 딱 객관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정확한 데이터로 보는 건 아니고, 어떤 경향성을 참고해서 아이의 강점과 향후 교육적 요구를 설계하는 데 참고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째 영역은 리더십 영역입니다. 아이들이 리더십의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은 모두가 다 리더십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 중에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아이도 있고 리더십이 좋은 아이들도 있는데, 리더십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책임감, 상호 존중, 그리고 집단에서의 자신감이나 협동, 리더로서의 자질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책임감이 있어서 주어진 활동을 끝까지 자기가 책임감 있게 수행을 한다거나 친구들을 존중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리더십에 재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조리 있게 표현하고 설득력 있게 타인과 의사소통을 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한다. 그럼 이 아이가 리더십이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또 또래와 상호작용할 때 자신감이 있고 사물, 사람 및 상황을 조직화하고 구조화를 잘하는 편입니다. 다른 사람과 협동해서 일도 잘하고요. 단 리더십이 좋은 아이들입니다. 근데 리더십이 좋지 않은 아이들 중에도 영재성 있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혼자 하는 작업을 더 선호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영재성의 유형, 스타일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검사 도구는 우리 아이들이 점수가 몇 점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에게 이 문항을 토대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시는데 아주 유익한 도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할 때 활동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타인에게 믿음과 존중을 얻고 신뢰, 다른 아이들이 누구랑 하고 싶어요, 누구랑 놀면 더 재밌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리더십 있는 애들이죠. 수학적 행동 특성은요, 수학 문제 해결 방법과 태도나 도전, 또
또 수학적 문제 해결의 창의적 방식의 문제 해결, 또 추상적인 것을 도전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도전적인 수학 문제를 계속 풀려고 애쓴다든지,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수학 쪽에 영재성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자기는 스트레스가 많을 때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머리가 아주 시원해진대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아주 성취감이 말도 못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수학 문제를 푸는 동아리를 가입해서 지속적으로 어른들과 함께 문제를 푸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 문제를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요. 수학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와 정보를 잘 조직하고 또 논리적 문제를 즐기기도 하고, 아이 자체가 새로운 수학적 개념과 과정을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쉽게 배우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도 잘하고, 또 창의적인 방법을 더 잘 떠올리고, 감각이 좋은 거죠. 그리고 그걸 더 자꾸 추구하는 거고, 당연히 흥미가 좋지 않을까요? 또 전략도 다양하게 바꾸고, 표현 방식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과학 영역 어떻겠습니까? 과학적 현상에 대한 호기심이나 탐구심이 있겠죠. 과학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과학과 관련된 자료 해석이나 실험에 참여가 적극적인데, 과학적 현상에 호기심을 보이는 거. 그래서 왜 날씨가 이렇게 달라질까? 미세먼지, 과연 우리가 이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감염이라든지 이렇게 주위의 어떤 자연 환경의 변화, 그리고 어떤 생물학적인, 지구과학적인, 물리적인 이런 특징들을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보는 특징이 있고요. 또 과학적 논쟁이나 화제, 책을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서 창의적 사고를 보입니다. 또 이 주제 관련해서 토론을 할 때 아주 열의를 가지고 굉장히 열정을 갖고 토론을 하죠. 또 왜 사물이 그러한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아이들이 지구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관심 없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제 주위에도 한 어떤 수학 과학자, 수리 과학자 분이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감염 확산이 일어나는지를 수리적으로 통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한 연구 논문이 우리가 백신을 접종할 때 누구부터 백신을 투입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연구자를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리적으로 관심 있는 것들을 막 호기심을 가지고 이걸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의 수리 통계에 의하면 노약자층을 먼저 백신 접종을 하는 것보다 활동량이 많은 20, 30대를 백신을 먼저 투여하는 게 훨씬 더 감염 율에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치가 있다고 통계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리적 계산이 정답이 없는데 다양한 추정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죠. 이렇게 아이가 자연이나 과학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글을 읽고요. 또 연구에도 흥미를 가지고 간결하고 분명하게 자료를 해석하는 이런 역량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검사 도구를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검사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의 영재로서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시고 체크하면서 아이에게 있는 강점을 잘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다양한 분야로서 영재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